고마워요, 아저씨. 메마르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거대한 경납고의 공기를 갈랐다. 기름과 금속이 뒤섞인 후덥지근한 공기 속 모두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다. 시선의 중심에는 빛나는 금발을 포니테일로 단정히 묶은 미 육군 항공대 대위 케이트 밀러가 서 있었다. 완벽하게 다려진 비행복과 잘록한 허리에 찬 권총집은 그녀의 엘리트 파일럿으로서의 자부심을 고스란히 드러냈지만 지금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은 짜증과 경멸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녀의 푸른 눈동자가 향한 곳은 이제 막 현장에 도착한 한국인 민간인 정비사 김민준이었다. 굳은 일에 익숙한 듯 빛바랜 작업복 차림의 그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평범한 외모에 과묵한 인상을 풍겼다. 밀러 대위의 분노의 원인은 명백했다. 그녀의 애기 AH-2자 미 육군의 자존심인 AH-60 스타 아파치 공격 헬기가 사흘째 발이 묶여 있었기 때문이다. 최첨단 항공 전자장비에 발생한 원인 불명의 결함으로 주한미군 최고의 정비팀이 달라붙었지만 누구도 원인을 찾아내지 못했다. 예정된 모든 훈련이 취소되었고 하늘의 지배자라 불리는 그녀의 자존심은 경납고 바닥에 처박힌 헬기처럼 산산조각 나 있었다. 미군 정비사들이 마침내 두 손 두 발 다 들고 마지막 수단으로 한국 측의 협조를 요청해 파견된 인물이 바로 김민준이었다. 하지만 밀러의 눈에 낡은 작업복을 입은 이 동양인 남자는 구세주가 아니라 미군의 무능함을 조롱하러 온 불청객처럼 보였다. 그녀는 팔짱을 낀 채 민준에게 다가가 그의 위아래를 훑어보며 비웃음을 흘렸다. 당신네 나라 기술자들을 부른 건 우리 쪽의 실수인 것 같군. 이런 최첨단 장비는 만져본 적도 없을 텐데. 주변에 있던 밀러의 동료 미군 몇몇이 킥킥거리며 동조했다. 민준은 아무 대꾸 없이 묵묵히 아파치 헬기의 동체를 살필 뿐이었다. 그의 침묵은 밀러의 신경질적인 자존심을 더욱 건드렸다. 그녀는 민준의 어깨를 손가락으로 툭 치며 경납고 전체에 울릴 만큼 큰 목소리로 폭탄 같은 말을 던졌다. 이봐요, 아저씨. 만약 당신이 이 헬기를 고치면 내가 특별히 당신 아기를 임신해줄게. 어때? 동기부여가 좀 되나? 순간 경납고 안에 모든 소음이 멎었다.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명백한 성희롱이자 인종차별적인 발언이었다. 몇몇 양심 있는 미군 정비사들의 얼굴이 굳어졌지만 스타 파일럿인 밀러 대위의 심기를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밀러의 패거리들은 더 큰 소리로 웃어댔다. 모두가 김민준이 당황하거나 분노하거나 혹은 최소한 어떤 반응이라도 보이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그는 달랐다. 그는 밀러의 도발적인 시선을 마주치지도 않았다. 마치 그녀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녀의 모욕적인 말이 한낱 소음인 것처럼. 그의 모든 신경은 오직 거대한 강철새, 아파치에게로만 향해 있었다. 그는 천천히 헬기 주위를 돌며 동체의 리벳 하나하나, 로터 블레이드의 미세한 각도, 엔진 배기구에 남은 그을음의 흔적까지 눈에 담았다. 그의 눈빛은 단순한 관찰을 넘어 마치 오랜 친구와 대화하듯 기계의 아픈 곳을 어루만지는 듯했다. 이러한 민준의 완전한 무시는 밀러에게 패배감과 함께 더 큰 분노를 안겨주었다. 그녀는 이 보잘것없는 아시아인 정비사가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고 느꼈다. 무시하는 거야, 이봐. 내 말 듣고 있냐고. 밀러가 소리쳤지만 민준은 여전히 대답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낡은 공구함에서 작은 손전등과 청진기처럼 생긴 이상한 도구를 꺼내들고 헬기의 복잡한 배선이 얽힌 패널 쪽으로 몸을 숙였다. 그의 등은 그 어떤 모욕과 조롱도 튕겨낼 것처럼 굳건하고 평온해 보였다. 그 고요함이 폭풍전야의 정막이라는 것을 그곳에 누구도 알지 못했다. 김민준은 주변의 소란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일에 몰두했다. 미군 정비사들이 며칠 동안 붙들고 있던 최첨단 진단 장비와 노트북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의 첫 번째 도구는 그 자신의 감각이었다. 그는 먼저 장갑을 벗어 맨손을 차가운 동체에 가만히 대보았다. 눈을 감고 기체의 미세한 뒤틀림이나 응력의 불균형이 전달하는 감각에 집중했다. 그 모습은 마치 의사가 환자를 청진하는 것처럼 경건하고 진지했다. 그 다음 그는 작은 고무망치를 꺼내 동체의 여러 부분을 가볍게 두드리며 그 반향음을 들었다. 금속이 내는 소리의 미묘한 차이를 통해
내부 구조의 이상을 파악하려는 듯했다. 이러한 그의 원시적인 작업 방식은 케이트 밀러와 그녀의 패거리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조롱거리였다. 저것 좀 봐. 샤먼이라도 모셔온 건가? 헬기 귀신하고 대화라도 하려는 모양인데. 상사 계급장을 단 덩치 큰 군인 오코넬이 낄낄거리며 말했다. 밀러는 콧방귀를 뀌며 말을 받았다. 김치하고 접착 테이프로 고칠 기세로군. 예산을 아끼겠다며 현지 계약직을 고용하면 저런 꼴이 나는 거야. 기본 매뉴얼조차 모르는 사람을 데려다 놨으니 그들의 비웃음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그들은 민준이 들으라는 듯 일부러 큰 소리로 그의 국적과 인종을 비하하는 저급한 농담을 주고받았다. 하지만 민준의 집중력은 조금도 흩어지지 않았다. 그의 모든 의식은 아파치 헬기의 복잡한 내부 시스템 속으로 깊이 파고들고 있었다. 그의 귀에는 오직 기계의 조용한 비명만이 들리는 듯했다. 한참 동안 외부를 살피던 민준은 마침내 주저앉아 자신의 낡은 공구함을 열었다. 그 안에는 일반적인 정비 도구와는 사뭇 다른 그의 손에 맞게 개조된 듯한 기묘한 형태의 도구들이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민준의 등 뒤를 지나가던 오코넬 상사가 발이 꼬이는 척하며 그의 어깨를 강하게 밀쳤다. Whoops! Sorry, buddy. 그의 육중한 몸에 부딪힌 민준은 균형을 잃고 바닥으로 넘어졌다. 열려있던 공구함이 공중에서 뒤집히며 수십 개의 공구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콘크리트 바닥 위로 쏟아져 흩어졌다. 경납고의 모든 시선이 다시 집중되었다. 명백한 고의였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민준의 반응을 지켜봤다. 모욕적인 언사를 참고 넘어갈 수는 있어도 물리적인 도발까지 참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이었다. 오코넬은 거대한 덩치를 과시하며 위압적으로 민준을 내려다보고 있었고 밀러의 입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드디어 저 무표정한 동양인의 얼굴을 일그러뜨릴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그들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민준은 자신을 밀친 오코넬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는 화를 내지도 당황하지도 않았다. 그저 잠시 넘어진 자세 그대로 멈춰 흩어진 자신의 공구들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가 아닌 마치 소중한 자식들이 다치기라도 한 듯한 안타까움이 어려 있었다. 그는 천천히 아주 침착하게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흩어진 공구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줍기 시작했다. 렌치 하나, 캘리퍼스 하나, 직접 깎아 만든 것 같은 날카로운 송곳 하나. 그는 공구에 묻은 먼지를 작업복 소매로 닦아내며 조심스럽게 제자리에 정리했다. 그 모습은 겁에 질린 사람의 행동이 아니었다. 자신의 영역과 규칙에 대한 절대적인 통제력을 가진 자만이 보일 수 있는 차갑고 단단한 평정심이었다. 이해할 수 없는 그의 반응에 오코넬은 오히려 당황했고 밀러의 미간은 더욱 좁아졌다. 이길 수 없는 벽을 마주한 듯한 불쾌한 기분이었다. 모든 공구를 정리한 민준은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방금 전의 소동은 마치 없었던 일이라는 듯 다시 헬기의 작은 접근 패널 앞에 쪼그리고 앉아 자신의 일을 계속했다. 그의 등 뒤로. 밀러의 분노 서린 시선이 독침처럼 날아와 박혔다. 그녀의 도발은 완벽하게 실패했다. 김민준의 손이 아파치 헬기의 두뇌라 불리는 항공전자장비 베이 에비어닉스 베이의 패널을 열었다. 그곳은 미군 정비사들이 사흘 밤낮으로 매달리다 결국 포기하고 닫아버린 현기증이 날 정도로 복잡한 전선과 회로 기판이 미로처럼 얽혀있는 공간이었다. 최첨단 진단 장비조차 원인을 알 수 없으므로 판정 내린 절망의 영역이었다. 다른 정비사들이라면 방대한 기술 도면과 씨름하며 시작했을 작업을 민주는 아무런 참고 자료 없이 시작했다. 그의 눈은 마치 엑스레이처럼 복잡한 배선 다발을 꿰뚫어 보는 듯했고 그의 손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움직였다. 그는 수백 개의 커넥터 중 정확히 하나를 분리하고 다른 이들이 정상으로 판정했던 특정 옵외로 엠다기 기판을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다. 그의 동작은 기계를 다루는 정비사의 움직임이라기보다는 생명을 다루는 외과의사의 집도 과정에 가까웠다. 빠르면서도 섬세했고 단호하면서도 부드러웠다. 모든 움직임에는 낭비가 없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미군 정비사들 사이에서 조용히 동요가 일기 시작했다. 특히 수십 년 경력의 베테랑인 잭슨 주임원사는 눈을 가늘게 뜨고 민준의 손놀림 하나하나를 뚫어져라 쳐다봤다.
젊은 정비사들은 여전히 반신반의했지만 잭슨의 눈에는 민준의 움직임이 평범한 기술자의 수준을 아득히 넘어선 장인의 경지라는 것이 보였다. 잭슨은 옆에서 소공어리려던 젊은 정비색에 조용히 하라는 손짓을 보냈다. 경납고 안의 분위기는 경멸과 조롱에서 점차 경애와 궁금증으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민주는 꺼내든 회로 기판을 작업등 아래에 비춰보았다. 그는 육안으로는 거의 보이지도 않을 미세한 부분을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쓸어보았다. 그리고는 공구함에서 직접 만든 것으로 보이는 핀셋과 소형 배터리에 연결된 정밀 가열 도구를 꺼냈다. 그가 찾아낸 것은 부서진 부품이나 끊어진 전선이 아니었다. 그것은 반복된 고중력 기동으로 인해 생긴 머리카락보다도 가는 납땜의 미세 균열, 마이크로 프랙처이었다. 이 균열은 평상시에는 전기를 통하게 하다가 특정 전력 변동이 발생할 때만 간헐적으로 접촉 불량을 일으켰다. 최첨단 진단 장비가 이 변칙적인 오류를 잡아내지 못한 이유였다. 이것은 기계가 아닌 기계의 습관과 고통을 이해하는 자만이 찾아낼 수 있는 흠이었다. 말도 안 돼. 저걸 어떻게 눈으로 찾아낸 거지? 잭슨 주임원사가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그의 중얼거림은 감탄과 충격 그 자체였다. 하지만 케이트 밀러는 여전히 팔짱을 낀 채 불신 가득한 눈으로 그를 쏘아보고 있었다. 그녀의 자존심은 이 초라한 한국인 정비사가 자신의 엘리트 팀이 실패한 일을 성공시키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웃기는군. 그냥 아무데나 찔러보는 것뿐이잖아. 소 뒷걸음치다 쥐잡는 격이지. 운이 좋았던 것뿐이야. 그녀는 애써 그의 능력을 폄하하며 스스로를 위안했다. 민주는 그녀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듯 자신의 작업에만 몰두했다. 그의 손끝에서 섬광처럼 작은 불꽃이 튀었다. 정밀 가열 도구가 순식간에 납땜을 녹이고 그의 다른 손에 들린 핀셋이 새로운 접점을 완벽하게 이어붙였다. 단 몇 초 만에 수리가 끝났다. 작업은 처음부터 흠이 없었다는 듯 완벽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회로 기판을 제자리에 삽입하고 커넥터를 연결했다. 그리고 복잡했던 패널의 덮개를 닫았다. 그의 이마에서 땀 한 방울이 흘러내려 바닥에 떨어졌다. 그 짧은 순간에 얼마나 엄청난 집중력을 쏟아부었는지를 보여주는 유일한 증거였다. 이제 진실의 순간만이 남아 있었다. 김민주는 마지막 나사를 조이고 패널 덮개를 닫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기름 묻은 손을 넝마주위에 닦으며 굳은 표정의 케이트 밀러와 잭슨 주임원사 쪽으로 걸어갔다. 그는 어떤 감정도 담지 않은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말했다. 수리 끝났습니다. 그 한마디에 밀러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웃긴 코미디를 들은 사람처럼 과장되게 웃음을 터뜨렸다. 끝나 당신이 만든 장난감 같은 도구로 몇 시간 끄적거린 게 끝이라고 지금 장난해. 수백만 달러짜리 이 전쟁 기계가 동네 자전거인 줄 아나. 그녀의 목소리에는 경멸과 함께 자신의 판단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희미하게 섞여 있었다. 그녀는 주변의 부하들을 돌아보며 조롱을 이어갔다. 좋아. 수리가 끝났다고 치지. 그럼 당신이 고쳐놓은 이 시한폭탄을 테스트할 용감한 파일럿은 누구지? 나는 목숨을 걸고 싶지 않은데. 이것은 그의 실력에 대한 공개적인 불신임이자 그를 궁지로 몰아넣으려는 마지막 발악이었다. 그러나 민준의 대답은 그녀의 예상을 또 한 번 뛰어넘었다. 제가 합니다. 경납고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귀를 의심했다. 민간인 정비사가 현역 공격 헬기를 테스트하겠다고. 그것은 규정상 절대 불가능한 일이며 월권 행위였다. 잭슨 주임원사가 당황하며 그를 말리려 입을 열려는 순간 민주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그의 발걸음은 조금의 주저함도 없었다. 그는 마치 제 집 안방을 거닐 듯 자연스럽게 아파치의 동체에 올라 조종석 사다리를 밟았다. 그의 몸놀림은 어설픈 민간인의 것이 아니었다. 수만 번 반복하며 몸에 밴군인 특유의 절도 있고 효율적인 움직임이었다. 그는 모두가 멍하니 지켜보는 가운데 아파치의 주 조종석인 후방석에 앉아 캐노피를 닫았다. 저 미친 영감탱이가 당장 끌어내. 밀러가 뒤늦게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다. 윙! 날카로운 기계음과 함께 헬기의 보조 동력 장치 APU가 가동되기 시작했다. 어두웠던 조종석 내부의 다기능 디스플레이 MFD들이 차례차례 녹색빛을 뿜으며 켜졌다. 화면에는 수많은 시스템 점검 목록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고
모든 항목 옆에는 그린 정상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민준의 손길에 따라 계기판의 스위치들이 차례로 켜지자 헬기 외부의 모든 항법등이 일제히 점등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엔진 시동 스위치를 올렸다. 슈! 2개의 터빈 엔진이 잠에서 깨어나며 낮은 신음을 토해냈다. 신음은 점차 거대한 포효로 변해갔다. 경납고의 지붕과 벽이 그의 굉음에 따라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머리 위에서 거대한 주 로터 블레이드가 천천히 하지만 압도적인 위압감을 풍기며 돌기 시작했다. 회전 속도는 점점 빨라졌고 이내 눈으로는 조칠 수 없는 흐릿한 잔상으로 변했다. 로터가 만들어낸 강력한 하강풍이 경납고 바닥의 먼지와 부스러기들을 회오리처럼 날려버렸다.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팔로 얼굴을 가리며 뒷걸음질 쳤다. 그것은 사흘 동안 잠들어 있던 강철 괴수가 완벽하게 부활했음을 알리는 우렁찬 외침이었다. 밀러의 턱은 바닥에 떨어질 듯 벌어졌다. 그녀의 패거리들은 입을 굳게 다문 채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이었다. 잭슨 주임원사의 눈은 충격과 경외감으로 커져 있었다. 그들이 듣고 있는 엔진음은 단순히 시끄러운 소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완벽하게 조율된 기계만이 낼 수 있는 힘차고 안정적인 건강한 심장박동 소리였다. 강철의 포효 속에서 경납고 안의 권력 구도는 완전히 그리고 돌이킬 수 없게 뒤바뀌고 있었다. 이제 그 누구도 김민준을 무시할 수 없었다. 김민준은 부드러운 손놀림으로 아파치의 엔진을 끄고 모든 시스템을 차례로 종료시켰다. 경납고를 뒤흔들던 강철의 포효가 잦아들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천천히 속도를 줄이는 거대한 로터 블레이드가 휑, 휑 하는 바람소리를 내는 것만이 유일한 소리였다. 그는 캐노피를 열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땅으로 뛰어내렸다. 그 가볍고 안정적인 착지 동작에 그를 지켜보던 잭슨 주임원사의 눈이 다시 한번 휘둥그레졌다. 저것은 수많은 강화 훈련으로 단련된 자만이 보여줄 수 있는 몸놀림이었다. 주변의 미군 정비사들은 더 이상 그를 이상한 한국인 정비사로 보지 않았다. 그들의 시선에는 존경과 경외심,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잭슨이 그에게 다가가 악수라도 청하려는 듯 손을 내밀려는 순간이었다. 여기서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앞을 가로막았다. 케이트 밀러였다. 그녀는 자신의 충실한 부하인 오코넬 상사와 또 다른 병사 한 명을 대동한 채 김민준의 앞을 완전히 막아섰다. 전 부대원 앞에서 완벽하게 체면을 구긴 그녀의 얼굴은 분노와 수치심으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무세운 수작을 부린 거지. 고장난 센서를 그냥 우회시킨 건가? 넌 아무것도 고치지 않았어. 나중에 더 큰 문제를 일으키도록 꼼수를 부린 게 분명해. 이건 명백한 사보타주야. 그녀는 인정할 수 없었다. 자신의 팀 전체가 실패한 일을 이 남자가 단 몇 시간 만에 해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그것은 자신의 경력과 자존심 전체를 부정하는 일이었다. 김민주는 그녀의 발악에 가까운 비난에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 침묵은 밀러에게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다. 그녀는 통제력을 잃고 민준의 가슴을 강하게 밀쳤다. 내가 말할 땐 대답해. 이 빌어먹을 한국인 새끼야. Answer me when I'm talking to you. You fucking Korean. 인종차별적인 욕설이 경납고에 울려 퍼졌다. 그리고 그 순간 김민준을 둘러싸고 있던 무형의 벽이 깨졌다. 지금까지 그는 모든 모욕과 조롱을 견뎌냈다. 그것은 그에게 중요하지 않은 소음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의 조국을 향한 모욕과 물리적인 공격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였다. 그것은 그가 스스로 정해놓은 마지막 선이었다. 그리고 케이트 밀러는 방금 그 선을 넘어버렸다. 김민준의 외적인 모습은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그는 평범한 작업복을 입은 중년의 남자였다. 그러나 그의 눈빛이 변했다. 지금까지 그의 눈은 깊이를 알 수 없는 호수처럼 고요했다. 하지만 이제 그 호수 위로 얼음이 얼어붙기 시작했다.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모든 감정이 거세된 차가운 냉기가 그의 눈동자를 지배했다. 과묵한 정비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수많은 사선을 넘어온 최정계 특수부대원의 날카롭고 위험한 눈빛이 번뜩이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다.
아주 낮고 조용한, 그러나 뼈를 얼릴 듯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방금 뭐라고 했나? 그 한마디에 경납고의 온도가 몇 도는 내려간 듯했다. 김민준의 차가운 질문에 오코넬 상사가 먼저 반응했다. 그는 자신의 상관이 모욕당했다고 판단하고 이 왜소한 동양인에게 본때를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했다. 이 늙은이가 죽고 싶어 환장했나? 오코넬은 거대한 덩치로 위협하며 민준의 멱살을 잡기 위해 성큼 다가섰다. 그의 주먹만한 손이 민준의 작업복을 향해 뻗어나오는 순간 시간의 흐름이 뒤틀리는 듯했다. 모두의 눈에 민준은 거의 움직이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그는 뒤로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반보 앞으로 들어섰다. 오코넬의 팔이 뻗어나오는 각도 안으로 파고드는 자살 행위처럼 보이는 움직임이었다. 그러나 다음 순간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민준의 손이 뱀처럼 솟아올라 오코넬의 손목을 감아쥐었다. 그는 힘으로 맞서지 않았다. 달려드는 오코넬의 육중한 힘의 방향을 그대로 이용하여 작은 원을 그리듯 그의 팔을 비틀었다. 합기도의 손목 외의 비틀기 쇼슈 반시와 정확히 일치하는 완벽한 관절 기술이었다. 큐악! 자신의 힘에 균형을 잃은 오코넬의 거대한 몸이 공중에서 힘없이 반 바퀴 돌았다. 그는 비명과 함께 경납고의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얼굴부터 처박혔다. 민준은 그의 손목을 꺾은 채 등 위를 무릎으로 가볍게 눌러 완벽하게 제압했다. 모든 것이 단 1초 만에 일어난 일이었다. 이 자식이. 함께 있던 다른 병사가 동료가 당하는 것을 보고 이성을 잃고 주먹을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그의 주먹은 허공을 갈랐다. 민준은 이미 오코넬을 제압한 자세에서 상체만 살짝 비틀어 공격을 피한 상태였다. 병사가 제 앞을 스쳐 지나가는 순간 민준의 손이 번개처럼 뻗어나와 그의 목덜미와 어깨가 이어지는 신경총을 정확하게 가격했다. 퍽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병사는 윽 하는 짧은 신음조차 내지 못하고 그대로 무너져 내렸다. 다리에 힘이 풀린 인형처럼 바닥에 쓰러져 경련했다. 이제 남은 것은 케이트 밀러뿐이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나 분노가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순수한 공포와 경악만이 가득했다. 그녀 역시 훈련받은 군인이었지만 눈앞의 광경은 그녀가 이해할 수 있는 범주를 넘어선 것이었다. 이것은 싸움이 아니었다. 일방적인 제압이었다. 패닉에 빠진 그녀는 허리춤에 차고 있던 다용도 툴, 물티툴을 뽑아들어 칼날을 펼쳤다. 완전히 이성을 잃은 군인답지 못한 행동이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민준을 향해 칼을 휘둘렀다. 민준의 눈빛은 그런 그녀를 마치 철부지 어린아이를 보는 듯했다. 그는 그녀가 휘두른 칼날을 팔뚝으로 가볍게 쳐내며 안으로 파고들었다. 그리고 다른 손으로 그녀의 손목을 붙잡았다. 악! 밀러의 입에서 고통스러운 비명이 터져나왔다. 민준의 손가락들이 마치 해부학 지도를 꿰고 있는 것처럼 그녀 손목의 신경과 힘줄이 지나는 급소를 정확하게 눌렀다. 찌릿한 전기 충격과 함께 팔 전체의 감각이 사라졌다. 그녀의 손에서 다용도 툴이 쨍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졌다. 민준은 그녀의 손목을 놓지 않았다. 그는 약간의 압력을 더 가해 그녀의 몸을 아래로 눌렀다. 저항할 힘을 완전히 잃은 밀러는 무력하게 무릎을 꿇고 말았다. 불과 30초도 되지 않는 시간, 3명의 미군이 한 명의 초라한 작업복을 입은 한국인 정비사 앞에 완벽하게 무력화되었다. 경납고 아는 물을 끼얹은 듯.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정적에 휩싸였다. 김민준은 무릎 꿇은 밀러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그 어떤 감정도 담겨있지 않았다. 징벌은 끝났다. 경납고의 정적은 요란한 군홧발 소리와 다급한 외침에 의해 깨졌다. 방금 전에 소란을 보고받고 달려온 기지 헌병대 MP와 경납고의 책임 지휘관인 존슨 소령기였다. 완전 무장한 헌병들이 민준을 향해 M4 소총을 겨누었고 존슨 소령은 눈앞의 광경에 할 말을 잃었다. 미군 최정계 파일럿과 병사 2명이 바닥에 쓰러져 있고 한국인 민간인 정비사가 그들을 위압적으로 내려다보고 있는 상황,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림이었다. 메이저 존슨, 당장 저 남자를 체포하세요. 자신을 구해줄 권력이 등장하자 케이트 밀러가 히스테릭하게 소리치며 피해자 연기를 시작했다. 저자가 아무 이유 없이 저희를 공격했습니다. 미쳤거나 아니면 스파이나 테러리스트일지도 모릅니다.
헌병들은 그녀의 말에 따라 민준을 향해 총구를 바싹 겨누며 소리쳤다. 바닥에 엎드려 당장 손머리 위로 올려. 존슨 소령은 상황이 혼란스러웠지만 일단 자국 군인들이 쓰러져 있는 만큼 민간인인 민준을 제압하는 것이 순서라고 판단했다. 그가 체포를 명령하려는 순간이었다. 김민준은 자신을 겨눈 수많은 총구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위협적인 군인들을 향해 싸움을 말리는 듯한 손짓을 한번 보였을 뿐이다. 그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자신감에서 나오는 그 평온한 태도에 존슨 소령은 자신도 모르게 명령을 내뱉는 것을 망설였다. 민준은 주머니에서 최신 스마트폰이 아닌 구형 폴더폰을 꺼내 들었다. 그 투박한 기계는 그의 정체를 더욱 미궁 속으로 빠뜨렸다. 그는 저장된 번호가 아닌 기억에 의존해 직접 번호를 눌렀다. 그리고는 전화가 연결되자 한국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순간 그의 분위기가 180도 바뀌었다. 지금까지의 과묵하고 평범한 정비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의 말투는 군더더기 없이 간결하고 절도 있었으며 목소리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실려 있었다. 그것은 명령을 받고 명령을 내리는 것에 이골이 난 베테랑 군인의 목소리였다. 필승, 사령관님, 접니다. 김민준. 전화기 너머로 낮고 권위 있는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민준은 자세를 고쳐서며 보고를 이어갔다. 예. 사령관님, 지금 평택 미군기지 내부에 있습니다. 작전 수행 중이 아니라 개인적인 업무 협조차 와 있습니다만 보고드릴 작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미군 측과의 사소한 마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 신분 확인이 필요할 듯합니다. 상대 측 지휘관은 존슨 소령입니다. 존슨 소령은 한국어는 몰랐지만 존슨 소령이라는 자신의 이름과 민준의 말투에서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직감했다. 저 남자는 지금 누구와 통화하고 있는 것인가? 사령관이라고. 대체 어느 부대의 사령관이란 말인가? 민준은 전화를 끊지 않은 채 폴더폰을 존슨 소령에게 내밀었다. 바꿔달라고 하십니다. 존슨 소령은 마지못해 의심 가득한 눈초리로 전화기를 받아들었다. 그가 전화기를 귀에 대는 순간 수화기 너머에서 영어가 아닌 완벽하고 유창한 영어 악센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목소리에는 사람을 압도하는 거역할 수 없는 힘이 담겨 있었다. 타임 메이저 존슨인가? 나는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의 이진우 대장이다. This is Major Johnson. I am General Lee Jin-woo. From the Republic of Korea, Joint Chiefs of Staff. 대한민국 군서열 1위 사성 장군 존슨 소령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존슨 소령의 귀에 꽂힌 대한민국 합참의장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단했다. 그 목소리에는 분노가 아닌 모든 것을 끊어버릴 수 있는 절대적인 권위가 담겨 있었다. 소령, 지금 당신 부하들이 총을 겨누고 있는 그 남자는 단순한 정비사가 아닐세. 그는 대한민국 육군이 가진 최고의 자산 중 하나야. 그의 몸에 작은 상처라도 생긴다면 나는 그것을 한미 동맹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할 것이고 이 문제는 워싱턴에 있는 당신의 상관들과 직접 논의하게 될 걸세. 위협이 아니었다. 그것은 차가운 사실의 통보였다. 존슨 소령은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을 느끼며 부동자세로 서서 예, 장군님, 알겠습니다. 장군님 이라는 말만 반복할 수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김민준에게 폴더폰을 돌려주었다. 그가 간신히 정신을 수습하기도 전에 그의 허리에 찬 위성 전화가 날카롭게 울렸다. 발신자 표시에 뜬 글자는 HQ, USFK 커맨드, 주한미군 사령부였다. 한국군 사령관의 전화가 경고였다면 이것은 그의 군 경력을 끝낼 수도 있는 심판의 통보였다. 존슨 소령 수화기 너머에서는 그의 직속상관인 여단장의 분노로 가득 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쟤는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가? 당장 김민준 선생에게 총구를 거두고 최대한의 예우를 갖추도록 그는 주한미군 사령관님의 VIP 손님 자격으로 거기 있는 거란 말이다. 케이트 밀러, 대위의 비상식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정식 조사를 개시하고 모든 관련자는 직무에서 배제한다. 알겠나? Yes,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지자 존슨 소령의 얼굴은 잿빛이 되었다. 그는 경악과 혼란에 빠진 밀러와 헌병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김민준에게로 똑바로 걸어갔다. 그리고는 그의 군 경력 전체를 통틀어 가장 완벽하고 절도 있는 동작으로 거수경례를 붙였다. 김 선생, 아니, 김민준 상사님, 제 부하들의 프로답지 못한 무례한 행동에 대해 미 육군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는 경례를 내리며 허리를 깊이 숙였다. 현역 소령이 은퇴한 부사관에게. 그것도 민간인 신분인 그에게 보이는 최고의 경의였다. 그리고 그는 얼어붙은 케이트 밀러에게로 몸을 돌렸다. 이전의 혼란스러움은 사라지고 그의 눈에는 차가운 분노만이 이글거렸다. 케이트 밀러 대위, 당신과 오코넬 상사를 포함한 관련 병사 전원은 이 시간부로 모든 직무에서 즉시 정지된다. 밀러가 무언가 항변하려는 듯 입을 열었지만 존슨 소령은 그녀의 말을 잘랐다. 당신이 방금 모욕하고 폭행하려 한 분은 대한민국 육군 제707 특수임무단 백호 부대의 전설적인 작전팀장이자 우리 군의 대테러 및 특수기술 고문이신 김민준 예비역 상사님이시다. 그분은 양국 정부의 특별협력 협정에 따라 이곳에 파견된 우리 군의 손님이라고. 당신은 지금 개인의 어리석은 자존심 때문에 한미 동맹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뻔했어. 727 특수임무단, 백호 부대. 그 이름들이 밀러의 귓가에 망치처럼 내리꽂혔다. 대한민국 최정계. 아니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악마 같은 특수부대. 눈앞에 이 초라한 정비사가 그 전설적인 부대의 팀 리더였다는 말인가.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기계를 꿰뚫어 보는 듯한 눈. 신의 경지에 이른 송이술. 그리고 3명의 군인을 순식간에 제압했던 초인적인 전투기술까지. 밀러의 오만한 세상이 산산조각 나며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얼굴에서는 핏기가 완전히 가셨다. 그녀는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겁에 질린 눈으로 여전히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자신을 바라보는 김민준을 응시했다. 그녀가 저지른 실수의 무게가 그제야 현실로 다가와 그녀의 숨통을 짓눌렀다. 케이트 밀러 대위와 그녀의 부하들은 즉시 헌병대에 의해 연행되었다. 조금 전까지 김민준을 향했던 총구는 이제 그들을 감시하는 역할로 바뀌어 있었다. 밀러는 더 이상 저항하거나 소리치지 않았다. 넋이 나간 사람처럼 무너진 자존심의 잔해 속에서 헌병들에게 무력하게 끌려갔다. 경납고에 남은 미군들은 부끄러움과 충격 속에서 그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다. 사건의 조사는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졌다. 주한미군 사령관과 대한민국 합참의장이 직접 주시하는 사안이었기에 그 어떤 외압이나 꼼수도 통하지 않았다. 결과는 가혹했다. 케이트 밀러와 오코넬 상사는 군사재판에 회부되어 불명계 전역 dishonorable discharge 처분을 받았다. 폭행, 직권남용, 동맹국 요원에 대한 인종차별적 행위, 그리고 군사 외교 관계에 심각한 해를 끼친 행위 등 여러 죄목이 적용되었다. 하늘을 날던 스타 파일럿의 경력은 가장 치욕적인 방식으로 끝장이 났다. 가담했던 다른 병사 역시 강등과 함께 최전방 격오지 발령이라는 사실상의 전역 선고를 받았다. 그날의 사건은 평택기지의 전설이 되어 순식간에 기지 전체로 퍼져나갔다. 평범한 한국인 정비사의 외피를 쓴 715 골트 백호 부대의 괴물, 맨손으로 무장한 군인 셋을 순식간에 제압하고 전화 한 통으로 한국의 사성 장군과 미군 사령부를 움직인 남자. 병사들은 식당에서, 휴게실에서, 훈련장에서 수군거리며 그의 이야기를 나눴다. 김민준이 지나갈 때면 모두가 하던 일을 멈추고 경외와 두려움이 섞인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아무도 감히 그에게 말을 걸거나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다. 그는 기지 안에서 보이지 않는 권력이자 살아있는 신화가 되었다. 하지만 정작 김민준 자신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낡은 작업복을 입고 출근했다. 여전히 과묵했고 묵묵히 자신의 일에만 몰두했다. 기지 내의 다른 정비사들이 쩔쩔매는 고난도의 정비 문제들을 아무렇지 않게 해결해 주면서도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거나 거만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그의 관심은 오직 완벽하게 수리된 기계와 자신의 일에 대한 책임감뿐이었다. 그의 그런 모습은 오히려 그를 더욱 대단하고 존경스러운 존재로 만들었다. 어느 날 저녁, 늦게까지 남아 다른 헬기의 유압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는 민준에게 존슨 소령이 따뜻한 커피 2잔을 들고 찾아왔다.
그는 며칠 사이에 꽤 수척해져 있었다.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상사님, 존슨 소령은 더 이상 그를 김 선생이라 부르지 않았다. 그는 민준의 옆에 서서 한참 동안 그의 정밀한 손놀림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번 일에 대해서는 지휘관으로서 정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제 부하들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한 제 책임입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것은 공식적인 사과가 아닌 한 명의 군인이 다른 한 명의 존경스러운 군인에게 보내는 진심 어린 사죄였다. 민주는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존슨 소령이 내민 커피를 받아들었다. 그는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다. 소령님, 기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대한 만큼 정직하게 보답하죠. 사람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더 이상 밀러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원망도, 분노도 담겨있지 않은 그저 담담한 한마디였다. 저는 그저 제 일을 하러 왔을 뿐입니다. 존슨 소령은 그 말의 무게를 이해할 수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커피를 마셨다. 한바탕 폭풍이 휩쓸고 간 경납고 안에는 두 명의 프로페셔널과 기계가 내는 조용한 소음만이 고요하게 울리고 있었다. 존경과 질서는 그렇게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몇 주가 흘렀다. 평택 기지에는 눈에 띄는 변화가 생겼다. 이전의 미묘한 긴장감과 불신 대신 미군과 한국인 군무원들 사이에 전문적인 존중과 협력의 분위기가 자리 잡았다. 김민준이라는 조용한 존재가 가져온 긍정적인 파장이었다. 김민준이 수리했던 그 AH-64 아파치 헬기는 지난 몇 주간 여러 차례의 고난도 연합훈련에서 단 한 번의 오류도 없이 완벽한 성능을 발휘했다. 덕분에 훈련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조종사들은 그의 실력에 절대적인 신뢰를 보내게 되었다. 어느 맑은 오후, 존슨 소령은 경납고의 모든 인원을 소집했다. 공식적인 행사는 아니었지만 모두의 표정은 자무진지했다. 존슨 소령은 부대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낡은 작업복 차림의 김민준 앞에 섰다. 그의 손에는 미 육군이 민간인에게 수여하는 공로 훈장이 들려 있었다. 김민준 상사님, 당신의 탁월한 기술과 헌신이 없었다면 우리 부대는 큰 어려움에 처했을 겁니다. 당신은 단순히 헬리콥터 한 대를 고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프로페셔널리즘과 겸손, 그리고 존중의 가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훈장은 당신의 공로에 비하면 작은 표시에 불과하지만 우리 부대원 전체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드리는 것입니다. 존슨 소령은 정중하게 훈장을 민준의 작업복 가슴에 달아주었다. 민준은 이런 관심이 어색한 듯 쑥스러운 표정으로 짧게 답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저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의 대답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그에게 있어 자신의 능력은 과시의 대상이 아니라 마땅히 수행해야 할 임무이자 책임일 뿐이었다. 작은 수여식이 끝나고 민주는 잠시 경납고 밖으로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마침 그의 손길이 닿았던 바로 그 아파치 헬기가 힘찬 엔진음을 울리며 창공으로 솟아오르고 있었다. 강철의 날개가 태양빛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다. 그는 생각했다. 진정한 힘은 저 거대한 기계의 위용이나 화려한 계급장 혹은 오만한 목소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진정한 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완수하는 지식과 기술, 그리고 수많은 시련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단련된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그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하늘은 오늘도 평화로웠다.